당신이 태어난 순간 이미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의 어느 누추한 집. 그곳에서 당신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어머니는 기도를 시작했죠. 당신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옥불에 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애원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성은 이미 마을 전체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저주받은 혈통, 악마의 하수인, 신이 버린 가문. 사람들은 당신의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침을 뱉고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끔찍한 운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될 겁니다. 생후 2년, 당신은 흑사병과 기근을 이겨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아이 5명 중 2명이 5살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살아남는 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긴 고통이 시작이었죠. 4살이 되자 당신은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놀고 시장에서 빵 조각을 훔쳐먹고 웃음소리를 내며 자라는데 당신은 항상 집 안에만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당신을 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야생동물이 위험하다는 핑계였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죠. 진짜 짐승들은 2발로 걷고 돌을 던지고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6살 되던 해, 당신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직업을 목격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마을 광장으로 몰래 나갔던 거죠. 그곳에는 나무 플랫폼이 세워져 있었고 군중들이 둘러서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애원하는 목소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피냄새. 당신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검은 두건을 쓴 남자가 이상한 금속 도구들을 다루고 있었고 그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묶여 있었죠. 군중은 그 두건 쓴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길을 비켜주면서도 침을 뱉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두건이 살짝 벗겨졌고 당신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날 밤 당신은 아버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고.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당신을 안쳤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었죠. 그의 손은 온통 흉터투성이였고 지울 수 없는 붉은 얼룩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고문자다. 네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그 위로 쭉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직업이지.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 순간 당신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고문자는 필요악이었습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랑 공의회 이후 성직자들의 고문 참여가 금지되면서 세속 권력은 전문 고문자를 필요로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습제도였죠. 한번 고문자 가문으로 낙인 찍히면 그 자손들은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사회적 압력이 법보다 강력했거든요. 다른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고 다른 마을로 이사가도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던 겁니다. 8살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부터 배웠죠. 고문실의 돌바닥에 붙은 피를 닦아내는 일, 도구들을 씻고 기름칠하는 일, 식초를 가득 담은 양동이로 바닥을 문지르는데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냄새가 있었죠. 인간의 고통이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 땀과 배설물과 공포가 섞인 악취 말입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냄새에 익숙해져라. 평생 맡게 될 테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냄새는 옷에 배고 피부에 배고 결국 영혼에까지 배어들었으니까요. 9살이 되자 동물뼈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돼지 다리뼈, 소 갈비뼈, 염소 머리뼈를 가져다주며 말했죠. 부숴라. 하지만 완전히 부수지 마라. 금이 가되 부러지지 않게, 아프되 죽지 않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몇 주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얼마만큼의 힘을 주면 뼈에 금이 가는지, 어느 각도로 비틀면 관절이 빠지는지. 1356년 프랑스의 한 고문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훌륭한 고문자는 예술가와 같다. 재료를 이해하고 도구를 다루는 법을 알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그 예술가가 되기 위한 수련을 시작한 겁니다. 10살 처음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작업을 지켜보는 것이었죠. 한 남자가 끌려왔습니다.
영주의 토끼를 훔쳤다는 혐의였는데 남자는 울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문자의 임무는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백을 받아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엄지나사부터 시작했죠. 작은 금속 기구에 남자의 엄지손가락을 넣고 천천히 조였습니다. 남자의 비명이 지하실을 가득 채웠고 당신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봐라. 이게 네 인생이다. 세 번째 손가락이 부러진 후 남자는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공범의 이름까지 댔죠.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면 뭐든 말하게 되는 겁니다. 12살, 당신은 처음으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펜치를 건네며 죄수의 입을 가리켰죠. 뒷니부터 시작해. 잡기 쉽다. 당신의 손은 떨렸습니다. 죄수는 당신을 쳐다봤고 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망설였죠. 그러자 아버지의 손이 어깨에 얹혔습니다. 부드럽지 않은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해라. 안 하면 나중에 더 끔찍한 걸 해야 한다. 그리고 명령을 거부하면 우리 둘 다 화형당한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뉘른베르크에서는 1360년대에 명령을 거부한 고문자가 이단으로 몰려 처형당한 기록이 있거든요. 당신은 펜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입을 벌렸죠. 첫 번째 이를 뽑는데 거의 20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힘을 주지 못했거든요. 죄수는 고통으로 기절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해. 제대로 될 때까지. 15살. 당신은 이제 대부분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해부학도 배웠죠. 어디를 자르면 죽지 않는지, 어느 정도까지 피를 흘려도 괜찮은지, 스트라파도라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죄수의 손을 등 뒤로 묶고 천장에 매달아 올리는 거죠. 어깨 관절이 빠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주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레게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사람을 묶어놓고 사지를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고문 도구였죠. 몇 바퀴를 돌리면 근육이 찢어지기 시작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뼈가 빠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두려움이 고통보다 효과적이다. 도구만 보여줘도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많은 경우 고문실에 들어와 도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백이 이루어졌거든요. 18살, 당신은 신의 심판을 받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고문 집행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직자들의 심판입니다. 4단계로 이뤄진 심판으로 보통의 단계들은 단순한 질문과 신문 수준이라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심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에 기름을 붓고 끓여 그 끓는 기름에 10초간 손을 넣고 견뎌야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손을 넣는 동안 단 한 번의 비명을 지르거나 손을 빼버리게 되면 탈락입니다. 성직자들은 고문 집행자라면 고문을 받는 자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중세 시대에는 신의 보호를 받는 자라면 끓는 물이든 기름, 뜨겁게 달군 돌로 고통을 준다 해도 상처가 적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18의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심판을 감내하기엔 아직은 역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죄인들의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하는 모든 심판은 신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라 여기고 그를 신의 심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은 첫 단독 임무를 받았습니다. 마녀 혐의를 받은 여자였죠. 이웃집 소가 죽었는데 그녀가 저주를 걸었다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지만 15세기 마녀 재판에서는 이런 게 증거가 됐습니다. 당신은 엄지나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계속 부인했죠. 그래서 스트라파도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 동안 매달아뒀더니 어깨가 빠지기 시작했고 그때 당신은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들도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이들은 약하니까 금방 자백하겠죠. 이 말에 여자는 무너졌습니다. 빗자루를 타고 날았다고, 악마와 계약했다고, 농작물에 저주를 걸었다고 자백했죠.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당신의 임무는 완수됐습니다. 며칠 후 여자가 화형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당신은 처음으로 토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환호했죠. 마녀가 처벌받았다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점점 능숙해졌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뼈 분쇄자라고 불렀죠. 세계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고문자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피험자 A,
엄지나사 적용 후 23분 만에 자백, 피험자 B, 렉 사용 후 47분 만에 자백. 다음번에는 두려움을 먼저 유도할 것, 마치 장인이 작품을 기록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당신은 마을 외곽에 혼자 살았고 아무도 당신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보면 도망쳤고 심지어 신부조차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기를 거부했죠. 교회에서도 당신은 구석에 따로 앉아야 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동반자는 술과 악몽뿐이었습니다. 30살, 당신은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매춘부였죠. 그녀도 당신처럼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고 필요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고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그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건 헛된 희망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당신의 아들들을 고문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들과 놀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40살, 당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넘게 도구를 쥐고 사람을 고문하다 보니 신경이 손상된 거죠. 어느 날 실수를 했습니다. 죄수가 자백하기 전에 죽어버린 겁니다. 판사는 격노했고 당신의 평판에 금이 갔습니다. 더 이상 예전만큼 정밀하게 일할 수 없다는 소문이 퍼졌죠. 해결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 당신은 큰아들의 13번째 생일에 그를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 가문의 일이다. 나도 선택하지 않았고 네 할아버지도 선택하지 않았다. 너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나보다 더 잘해야 한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사흘 만에 굶주린 채로 돌아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당신은 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동물뼈로 연습시키고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고 마침내 사람을 대상으로 실습하게 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순수함이 죽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당신 안에 무언가도 그때 함께 죽어갔습니다. 아들에게 이 저주를 물려준다는 죄책감이 당신을 집어삼켰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으니까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은 당신보다 더 능숙해졌고 더 냉정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은퇴했지만 집 지하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아들이 가업을 잊고 있었던 거죠. 당신은 구석에 앉아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당신이 고문한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비명소리,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당신이 해친 사람들이 나타나 복수하는 꿈, 당신 자신이 고문대 위에 누워있는 꿈. 당신은 피해자들보다 더 자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52살, 당신은 죽었습니다. 고문자 치고는 꽤 오래 산 편이었죠. 대부분은 40이 되기 전에 죽었거든요.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그리고 끊임없는 복수의 두려움이 그들을 일찍 죽였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신부조차 당신의 무덤 위에서 기도하기를 거부했죠. 아들들이 당신을 묘지 구석에 묻었습니다. 고문자들을 위한 구역이었는데 다른 무덤들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사람들과 섞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그의 아들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저주는 세대를 거쳐 계속됩니다. 마을 어딘가에서 4살짜리 소년이 왜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피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곧 그도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중세 유럽 고문자 가문의 삶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운명,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저주였죠. 역사는 이들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사용됐지만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몇몇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뉘른베르크의 고문자 프란츠 슈미트는 1573년부터 1617년까지 45년간 일하며 상세한 일지를 남겼죠. 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304명을 처형하고 수백 명을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에는 냉정한 기술적 세부 사항만 있을 뿐 감정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감정을 느끼는 순간 미쳐버릴까봐 스스로를 차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직업이 완전히 사라진 건 1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서
고문이 불법화되기 시작했거든요. 1740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고문을 폐지했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마지막 세대의 고문자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죠. 몇몇은 사형 집행인으로 전환했고 대부분은 사회 변두리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개인의 선택과 사회 구조 사이의 관계, 필요악이라는 개념의 위험성,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트라우마의 무게. 고문자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스러운 시스템 속에 갇힌 사람들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졌고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책임이 있는가? 도구를 휘두른 사람인가? 아니면 그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게 한 사회인가? 중세 유럽의 고문자 가문. 그들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대를 이어 고통을 전달했고 동시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묻었지만 그 피는 그들 자신의 영혼도 물들였죠. 이것이 저주받은 혈통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사회에서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파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 오늘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직업 중 하나였던 중세 고문자 가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